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인텔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시아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개발자들이 인텔 플랫폼에서 최적의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메인 잡 중에서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성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혹은 이런 성인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되는지, 직업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됐을 때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이들이 미래에 가서 직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왜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이 이제 일반 분들한테 이제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 제일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알파고도 있었고 그 다음 거에 이제 딥페이크라는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요거는 time. 많이 Jordan 보셨기 Peele 때문에 created this fake video of President Obama to demonstrate how easy it is to put words 오른쪽에 in 있는 someone else's 영상은 mouth. Moving 오바마 forward, we need to be more 대통령, vigilant 전직 with what we trust 대통령이신데 from the internet. 많이 Not 보셨을 everyone 겁니다. bought it. 실제로 저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영상이 아니고 저 박사님이 그 안에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써서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죠. 저 영상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저 딥페이크라는 저 기술이 일상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미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변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 자동차 쪽 자율주행에서도 인공지능이 가장 왕성하게 쓰일 분야인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인 자동차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는 무인 자동차가 있으니까 편하게 가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부동산, 그리고 주차, 아이들을 픽업하는 문제,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여야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시거나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그 차를 아이가 주차장에 가서 그냥 그대로 타고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혼자 타고 엄마가 미리 다 지정해준 혹은 아빠가 지정해준 학교나 학원에 그대로 가게 됩니다. 혼자서. 그리고 거기에 내려주게 되면 그 차는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알아서 주차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학원이나 학교에 와서 그 차가 픽업을 하고 그게 다시 집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아마 있을 겁니다. 부모님 생활에 큰 변화겠죠, 그죠? 그리고 무인 자동차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차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차에서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격에서, 지금 사실 팬데믹 시츄에이션에서 벌써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격 근무, 재택 근무 혹은 차 내에서 하는 근무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집을 살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집에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인공지능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기 이제 쉬운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여러 이제 기업체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참석률이 좋은 그런 기업이나 단체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학병원입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과 그 다음에 관련되신 분들이 그 세션을 열면 굉장히 높은 참여율로 보고 계세요. 그 이유인즉슨 인공지능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그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좀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몇 가지 테스트를 글로벌하게 이제 했던 그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숙련된 의사분보다 오히려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높은 정확도로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서 더 잘 진단을 한다라는 게 현재 이미 되어 있고요. 시간도 그 높은 그 정확도를 가지고서 20분, 30분. 근데 인공지능은 2분 30초. 인공지능의 무서운 점은 해마다 가면 갈수록 그 정확도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죠? 이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몇 가지 이제 리포트에서는 10년 안에 의사 업무가 80%가 자동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분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세션에 잘 참여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혹은 산간벽지에서 혹은 심플한 의료가 필요한 그런 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도 이 의료 분야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금 바꾸기 시작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금융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또래만 하더라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각광받는 직업이 몇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 당시에는 이제 연봉 5천이면 굉장히 높은 연봉이었는데요. 연봉 5천만 원 이상, 심지어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딱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법대라든지 혹은 경영학과 이렇게 해서 그 금융회사에 가서 만약에 주식 트레이더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사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꽃은 이제 월스트리트 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식 트레이더가 되면은 사실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근데 이미 골드만삭스에 있는 그 600명에 달하는 주식 트레이더가 이제 2명으로 됐고 나머지 598명 정도가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가서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그 직업을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분야는 법률 분야는 그럼 괜찮을 것인가? 사실은 법률 분야나 그 우리가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높은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그런 전문 직종입니다. 근데 이 법률 분야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알파로 경진대회라는 그런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19년에 한 건데요. AI랑 사람이랑 같이 이제 팀을 이룬 그런 팀이 있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로펌에 있는 일반 변호사 팀이 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높은 점수 차이로 AI가 변호사 팀이 그 사람끼리만 있었던 것을 이겼던 그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변에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송사로 인해서 법무사분들을 저희들이 그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금액은 자세히 모르지만 한 건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 100만 원 하고서 법무사분한테 자문을 구해야 된다, 법률 자문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그렇게 하루에 한 3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내는 법무사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은 하루에 100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만 받고 법률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근데 더 결과가 좋아요. 정확하고. 라고 하면 일반인들로서는 그 법무사한테 분한테 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겠죠. 그럼 향후에 법무사라는 직업을 갖는 분들은 그 많은 걸 외우는 것보다는 AI 솔루션을 잘 활용을 하는 법무사분이 훨씬 더 수익이 좋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단순히 직업을 대체하기보다는 AI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지금 분야가 그럼 의료, 그 다음에 법률, 금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이나 문학은 또 다를 것인가? 아마 뉴스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예술이나 문학 분야도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저 그림은 여기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PC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그림을 그려주는 AI 인공지능 프로그램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전 놀라웠던 게 AI로 그림을 그려줬던 게 값어치가 억대로 팔렸어요. 저 그림이 AI가 그린 그림인데 억대로 팔렸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려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놀랍게 다가왔고요. 작곡 프로그램 저희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통기타를 가지고 음원을 사실은 제작을 했었죠. 90년대, 80년대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잘 되어 있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0대, 이제 내년에 가장 유행할 것 같은 20대, 30대한테 어필할 것 같은 음원을 AI 프로그램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프로듀서께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음원은 나가면은 뜰 게 확실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프로듀싱하고 같이 작업하고 해서 나오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음악 쪽에서는 침투하고 있고요. 문학 분야는 다르냐? 아까 이제 GPT-3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글 버전은 없지만 미국 버전에서는 몇 가지 단어 몇 가지만 써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A4 용지 3장 정도 이렇게 에세이를 써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의 학생들이 뭐를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직업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느냐. 아까 문학, 예술 가리지 않고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그 예술을 하던 분야는 통기타 가지고 가르쳐 줄 텐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원하게 되니까 어느 분야의 애들이 직업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뭘 배워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 가지 리포트가 있는데 2025년에 대학 전공 계열별 인공지능에 의한 고용 대체율 이런 그 리서치를 해보면은 예상외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대, 의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체능, 사회 이쪽이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국내외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교육의 의미는 제가 앞서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확히는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고도의 지식과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전문 직업에서도 이미 AI가 훨씬 더 인간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AI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소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창작이라든지 분석,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통찰력 이런 거를 보통 센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는 또 어떨 것인가 라고 보면 금융상품을 출시할 때도 지금은 AI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지금 이미 AI의 도움을 받아서 금융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게 하나 가지고 사라졌는데 그 밑에는 롯데제과가 있었습니다. 롯데제과에 AI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신규로 나온 어떤 과자가 있다. 그런 과자에 대한 상품 기획을 해야 되는데 과자 상품 기획을 지금 롯데제과에서는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어떤 성분으로 가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이 과자가 뜰 것인지 소비자가 원할 것인지라는 분석을 AI가 해주고 거기에 맞는 레시피대로 과자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하고 딱 바로 매치는 안 되죠. 굉장히 센스를 요구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침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숙련된 서비스, 많이 행동을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되는 그런 직업, 거기도 마찬가지로 AI가 이미 다 침투를 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럼 완전히 생산에 관련된 진짜로 숙련된 직업, 생산된 직업, 그런 전문 직업은 어떨까? 아까 BMW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BMW 본사 그 미넨 공장에도 가봤는데요. 놀라웠던 거는 90% 정도가 다 로봇이 이미 하고 있어요. 사람은 맨 마지막에 검수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사람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공장 전체에. 미래에는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이런 숙련 생산 그 업종을 사실은 대부분 다 잠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 직업군이 있느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지금 전통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그냥 소위 말해서 메뚜기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메뚜기가 왜 메뚜기냐면 자기가 어떤 직업을 사회에 나가서 얻었어요. 그러면 그 직업이 얼마 후에 AI가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와서 그 직업에서 자기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뺏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재교육을 그럼 한 1년 정도 받고 나서 다시 새로운 분야에 다시 뛰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분야도 한 3년 정도, 5년 정도 후에는 AI에 의해서 침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일자리를 뺏기고 재교육을 받고 점프하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고 그게 일상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미래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아에 있는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 한 15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초창기 때는 제가 중국에를 가면은 굉장히 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었어요. 텐센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왜냐하면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기술력을 일단 높게 봅니다. 그게 한 5년 전까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뭔가 역전됐다라는 그 느낌을 딱 받기 시작한 게 한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텐센트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구내식당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다 덜어서 이제 계산하려고 딱 갔더니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내야 되나 하고 신용카드를 딱 떴는데 신용카드도 안 된대요. 그럼 현금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안 되고 그럼 뭘로 하라는 얘기지? 4년 전입니다. 딱. 그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밖에 안 돼요. 모빌리티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30분 동안 줄을 서서 트레이에다 갖고 왔는데 못 먹고 포기하고 나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모빌리티 쪽 핀테크인데 중국이 이건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걸 사용을 한다라는 걸 보고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뒤졌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후야라는 회사를 갔을 때 자판기를 갔는데요. 이건 3년 전입니다. 자판기를 딱 갔는데 사실은 뭐 위챗페이건 뭐 그 동전 넣는 데도 없고 뭐 QR 찍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결제를 해서 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 얼굴 인식을 해서 이 사람 여기 중국은 이제 그 얼굴 인식한 것들이 자기 위챗페이랑 연동을 해서 다 거기서 결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중국의 굉장히 강력한 그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자신감, 이건 기술력뿐만 아니라 보안, 여러 가지 이 분야가 사실 연동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 연동되어서 우리나라보다 벌써 몇 년 앞서서 이게 기술이 실생활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느꼈었고, 그래서 저희 나라 인공지능 교육 시장 현황이 어떤가라고 했던 거는 아까 이제 과기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 일환으로 해서 그 2018년에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팀들하고 같이 중국에 있는 저희 팀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초중고를 벌써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대요. 자기 자식들도 배우고 있고, 물론 선택이었지만. 근데 저희 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내 주변에서 인공지능을 배운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2019년에 나왔던 이 스킬 인덱스를 보니까 이게 진할수록 인공지능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보니까 북한이랑 비슷한 색깔로 하얀색이더라고요. 이게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지금은 과기부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당 부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후진국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지능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기른다라고 하는 그거 얘기를 처음으로 그때 하게 됐고요. 저도 이때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2019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교육 시장에 대해서 플랜을 짜기 시작하셨고요. 저희 나라도 잘 짜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서양에서나 아니면 다른 나라, 일본, 중국에서 열심히 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좀 모델을 잘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인공지능 응용인재와 고급인재, 최고급인재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인재는 연간 25만 명, 고급인재 2,000명, 최고급인재 100명을 양성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뚜렷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아까 대부분 다 침해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침투를 인공지능으로부터 직업이 침투를 받게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분야에 상관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기술적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고 인공지능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금융이면 금융, 의료면 의료 분야에서 같이 모델을 만드는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인재, 하이브리드 인재죠. 융합형 인재. 그런 인재가 이제 고급 인재로 해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랑 과기부랑 같이 많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크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교양으로서 성인이든 아이가 됐든 교양으로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레벨에서의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인공지능 최고급 인재가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저희 인텔에서는 그 국내에 있는 사실 업체와 함께 이런 교육 교재를 아직 그렇게 잘 나와 있는 교재가 불행하게도 아직 시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직접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교재를 개발을 했고요. 그 교재를 이제 보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 샘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제 세션의 내용을 마쳤는데요. 향후에 그래서 직업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서도 인공지능이 미치는 파급과 그래서 협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전무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